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밥보다 투자하나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지난주에 이분이 반향이 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아니 스트레티지냐, 비트마인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편 언급드렸었죠. 자, 비트마인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과연 오늘은 전 여전히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지만 이분은 또 어떻게 저를 설득시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산지점 김세한 차장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내용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워낙 복잡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네. 요약해 주시고 오늘 비트마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 어떨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비트마인을 말씀드리려다가 스트래테지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한 주 연장이 좀 됐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트마인을 주목하는 이유 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피터 틸, 톰리 그리고 캐시우드 이런 기존 투자자에서 이제 선망을 좀 받고 있는 분들이 투자를 했었고 또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있고 또 본인 회사 ETF에 편입을 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마인의 비전이 이제 발표가 좀 됐었는데 비트마인이 전체 이더리움 발행량의 5%를 매집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전체 시가총액 암호화폐 전체 보유량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세 번째였는데 이제 두 번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게 됐고요. 단기간에 많은 이더리움을 좀 보유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부분이 비트코인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치 투자로서의 저장 자산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나눌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NFT나 여러 가지 지금 실제 이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이제 미래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토큰화 자산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의 자산들을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이 조금 더 유용하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트래테지의 이 재무 전략 그러니까 처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작을 해서 2020년에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로 바뀌기까지의 그 기간보다 오히려 최근 5년 동안에 이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 전략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 최근 뭐 초반에는 나스닥 상장하고 나서 뭐 좋은 뭐 시기도 있었고 또는 주가가 0.45달러까지 급락하면서 또 안 좋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5년 동안 약 70여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변동성 자체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주당 비트코인이 약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보다 주당 비트코인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변동성도 더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만 비교해 봤을 때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단기 한 5년 정도 차트를 보시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네.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자금 조달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서 전환사채와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최근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0%로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거의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좀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어떤 자금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무기로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뭐 복잡한데. 근데 일단 네. 일주일 사이잖아요. 네. 이더리움 네. 업비트 기준으로 네. 600만 원 선에서 횡보한 데 약간 약보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네. 9월달 되면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덧붙여서 네. 약간 조정을 보이는 의미인데 네. 느낌인데 뭐 여전히 지금이 살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사실 이제 어제 그 제가 방송도 이제 봤지만 이제 비센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8월 달, 9월 달, 뭐 조금 길게는 10월 달까지는 뭐 증시가 좀 비수기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인 시장도 뭐 8월, 9월 최근에 한 10년, 11년 정도 데이터를 보시면 네. 8월, 9월 달이 가장 안 좋았었고요. 아 크립토도요? 네,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주식시장과 조금 그렇게 연결이 강하게 되지 않았었는데 상관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 3, 4년 정도부터 보시면 상관성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뭐 또는 금리가 오를 때 크립토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8, 9월 달은 뭐 코인 시장과 더불어서 크립토 시장은 약간은 좀 비수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뭐 이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뭐 일명 뭐 밀사 떨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사라. 그러니까 사실 이 이유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본다면 뒤쪽에 제가 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이제 좀 측정을 해서 말씀을 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수요 자체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달에 보시면 ETF 유입과 이제 그 나갔던 어떤 전체 금액을 보시면 네. 비트코인은 좀 빠졌거든요. ETF 유입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이더리움 ETF는 약 5조 가까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금 이더리움 쪽에 몰려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바뀌었다 이런 네. 느낌을 계속 받는데 네. 그럼 이더리움을 뭐 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2,100만 개 정도로. 근데 처음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좀 늘어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먼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지금 1억 2천만 개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 3, 4년 정도는 더 이상 이제 발행이 늘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이 발행된 발행량을 통해서 지금 확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아니 토크나 주식 뭐 이런 쪽에 쓰일 수 있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발행량을 더 늘려서 전체 시가총액을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최근 기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SPY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S&P 500 ETF로 거래하시는 SPY 시가총액을 이더리움이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시가총액 전 세계 모든 자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한 20위권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훨씬 크지만 이 SPY S&P 500 ETF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이슈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느낌의 속도가 좀 빠른 듯한 느낌을 받는데 네. 속도도 엄청 빠른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비트마인과 스트래테지의 이 첫 달 그리고 6개월 가는 기준으로 자료를 좀 보시면 이 자료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는 이제 일수고요. 위에는 얼마만큼의 이제 자산을 트레저리 전략으로 축적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래테지는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을 거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으로 축적을 했을 텐데 약 7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금액을 도달하는 과정에서 비트마인이 6배 정도 빠르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 스트래테지는 달성을 했고요. 비트마인은 한 달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얘를 일수로 따지면 네. 비트마인은 18일이고요. 스트래테지는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데
전에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으로 이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이제 이더리움 그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지금 의장으로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1등이었는데 비트마인이 한 달 만에 약 5조 가량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면서 단숨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스트래테지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재무 전략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1등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지금 전략을 보고 뭐 주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비트마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이제 세우고 나서는 무조건 매집량 1등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단숨에 지금 많은 이더리움을 축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저도 충분히 이 시장의 생태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견을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네.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은 법적으로 보면 이 자산을 뭐 담보를 해서 이자를 주는 서비스가 금지 네, 쪽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는데 네. 계속 모으면 네. 자산 가치가 늘겠지만 네. 활용도 측면에서 결국 자산을 계속 모은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인지하는 어떤 주체가 이것을 사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성립이 될까요? 어느 한쪽만 계속 사는데? 우선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EC에서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제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뭐 캐나다나 뭐 유럽이나 이쪽에 홍콩이나 이쪽에 보시면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인정해 주는 ETF들이 있거든요. 일부.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좀 유보를 했고 공개 의견을 좀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예전에 뭐 선물이나 뭐 현물 ETF 승인을 받을 때도 이제 비슷한 프로세스로 이제 갔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이 스테이킹 ETF 스테이킹도 분명히 올해 안에 4분기 안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보면 네. 단순히 뭐 비트코인 선물 ETF, 뭐 이더리움 ETF,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이제 코인을 가지고 만든 ETF의 어떤 이 상품화보다 훨씬 더 크게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스테이킹이 허용이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그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하겠지만 약 2, 3% 그러니까 뭐 많게는 3% 가까이에 해당하는 이자의 형태를 또 수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기관이나 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스테이킹이 또 추가로 된다는 의미는 보안성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킹 자체에 대한 이 보안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저는 뭐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뭐 어떤 ETF 승인 뭐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니어스 액트법에서는 불허. 네, 그런데 김세현 차장 말씀은 연말쯤에는 네,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할 거죠. 저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속 고민한다 그러더라고요. 80% 넘어왔어요. 아, 네, 조금 더 제가 사겠구나. 네, 어떤 사람들이 사겠구나. 네,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영향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클 거고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 퇴직연금 계좌의 가상 자산을 허용했다라는 상당히 큰 이 이슈가 허용이 좀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뭐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은퇴 시장 규모 자체는 5경이 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401k에 보관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약 1경 2,500조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잘 상상이 안 되는 네, 가격이 금액대긴 한데 어쨌든 이 안에서 약 2% 정도만 뭐 가상화폐 자산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비트코인이 60%, 뭐 이더리움이 약 40%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뭐 유입이 된다 안 된다의 뭐 기준일 수 있지만 전체 네트워크 시장의 100조 원의 자금 또는 ETF의 자금이 몰린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앞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네. 이 트레저리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자산의 이 유입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이 주당 뭐 비트코인 비율 또는 주당 이더리움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5년 전에 비해서 단순히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1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스트래테지 주식은 3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 트레저리 전략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우선주나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주당 이 비트코인 그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상장했던 비트마인은 6월 27일에 4달러였는데 얘가 한 달 좀 40일 만에 한 40달러가 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더리움의 상승은 1.5배였지만 주가 상승은 9.5배였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8월 26일 기준으로 주가를 이제 체크를 했을 때는 YTD 기준으로 비트마인은 60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이더리움은 37%였는데 9.5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는 그러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워낙에 높지만 이 트레저리 전략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레버리징 효과가 상당히 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대충 계산하신다라고 보면 이 안에 뭐 이더리움 가치 성장,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 네. 그리고 엠네브 배수 여러 가지를 다 곱해서 봤을 때는 결국에 이 성장률과 비슷하게 일치한다라는 이제 장표인데 이 부분을 보면 향후에 얼마만큼의 또 이더리움 증가율 보유량에 따라서 주가가 늘어날지 또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장표는 어떤 의미죠? 시나리오별 비트마인 주가를 예측하셨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직접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록을 조금 이용을 했는데요. 이 비트마인에서 장기적인 목표로 예상한 게 5%의 이더리움을 우린 보유하겠다라고 네. 이제 예측을 시장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5%라고 치면은 지금 전체 1억 2천만 개 중에 5%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현재 1.71 밀리언 이더리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3 밀리언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주가 그러니까 43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엠네브는 약 1.1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5,00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 또는 10,000달러, 15,00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예측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시나리오별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보수적인 근거로 뭐 지금 5,000달러 정도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 예측은 53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큰 차이는 없죠. 물론 지금 한 3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10달러 가까이 높기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뭐 베이스 기준으로 보면 132달러 또는 좀 낙관적으로 보시면 180달러 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264달러까지 보이는데 다만 이때는 이제 이더리움이 뭐 15,000달러까지 어느 정도 가야 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 엠네브 배수도 훨씬 더 이제 높아져야 되는 이런 가정은 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 10,000달러 또는 15,000달러까지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상승을 했을 때 이 주가 예측에 대한 근거를 기존의 레버리징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 정도 선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격들을 쭉 보니까 베이스랑 그다음에 분리시한 것들 쭉 보면 네.
탐리가 최대 예측을 하나요? 15,000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탐리 이제 의장이죠. 네. 의장님이 뭐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이제 오시죠. 토크 네. 콘서트를 하러 금요일날 오시는데 어쨌든 뭐 그때 저도 참석을 하겠지만 아 그럼 질문할 겁니까? 한번 네, 15,000불? 기회가 되면 리저너블 네, 한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5,000달러 올해 말에 10,000달러 정도를 예상했고요. 뭐 15,000달러까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예측을 이제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뒤쪽에 제가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레시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그 레시오에 의해서 아마 예측을 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15,000달러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트마인 주가는 약 264달러 정도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체 요 근거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보다 6배? 그렇죠. 지금이 40달러 초반이기 때문에 네. 뭐 단순 계산하면 약 6배 정도 가량이 네,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블랙록 있잖아요. 세계 최대 네. 자산 운용사 중 하나죠. 네.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승인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선은 이 스테이킹 효과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에서 그러니까 증권화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허용이 된다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당히 큰 파장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뭐 블랙락이나 뭐 이제 이 큰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ETF로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ETF를 사시면 단순히 비트코인 ETF처럼 매매 차익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미국 채권 ETF, 뭐 TLT나 뭐 이런 걸 사시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이 매매 차익도 얻지만 지금 약 4% 정도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4%까지는 아니지만 약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뭐 1년에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이나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자산에 투자를 해서 내가 매매 차익만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자 이 인컴 소득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많은 자금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가 이제 그만큼 올라가면서 네트워킹에 대한 또 신뢰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발생이 되면서 뭐 매매 차익도 발생이 되실 수 있고 뭐 이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만큼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지금 발행량에서 파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2천만 개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큰 손들이 가지고 있는 ETF를 이더리움을 ETF로 스테이킹을 시킨다. 그러면 약 뭐 3분의 1 또는 뭐 4분의 1 가까이 해당하는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되면 유통량에 비해서 발행이 돌아다니는 이더리움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가격 상승에 압박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킹 서비스가 되자마자 보면 사실 은행도 승수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넘는 이더리움이 네. 파킹하는 게 뭐 100%는 아니겠죠. 네. 일부러 또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이더리움 이 비즈니스에서의 스테이킹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라는 얘기고. 근데 계속해서 저는 그 비트마인의 주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이더리움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성장세를 보였던 것처럼 네. 시세가 분출했죠. 비트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서두에 주식시장이 9월, 10월 네. 약간 슬로우 다운 하는 것과 동일하게 네. 크립토 시장도 계절성이 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과거의 데이터들이 그간의 근본 본질 가치라는 건 기업의 어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폭이라는 게 물론 급작스러운 이벤트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도 왕왕 있지만 네.
저는 이 크립토 씬에서 하락을 할 때 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어서 네. 하락폭이 꽤 클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기업들은 크게 다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여전히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톱니 의장님의 어떤 네. 발언을 좀 빌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톱니 빙의해서 해주세요. 네. 네. 일명 뭐 이제 엑손모빌이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오일 관련된 기업들 또는 천연가스 뭐 이런 회사들은 물론 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자재의 매장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치를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골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이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골드가 매장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뭐 채굴을 하거나 또는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뭐 판매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영향을 주지만 네. 이 원자재의 매장량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기업의 본질 가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상화폐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이 회사의 본질 가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량이 늘면 네, 그게 곧 우리가 원유라든지 금과 같은 매장량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탐리가 얘기했다. 네, 비트마인이 그 전략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짜고치는 모습 아니에요? 뭐 전략에 맞춰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네. 뭐 근본적인 어떤 논리를 보고 이제 제가 뭐 판단을 했을 때 사실 틀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은 뭐 이게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트코인은 이미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S&P 500을 추종한 SPY를 시가총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자산을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뭐 이 기업의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단순 이 가치, 그러니까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데 이 원자재의 형태로 이 기업을 이제 실적화 시켜가지고 이제 크게 만들었었던 기업들을 보면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동일하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전략도 네. 상당히 주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좋은 전략을 왜 그런 다른 기업들은 안 쓸까요? 뭐 아무래도 처음에는 스트래테지가 이 전략을 쓴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가능하냐, 뭐 또는 헛소리다. 뭐 지금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뭐 이제 다른 투자자, 큰손 투자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커갈 수 있었던 부분은 뭐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나 또는 이런 큰 운용사들이 이 상품을 계속 만들고 또는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되고 수요가 되면 뭐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큰 기관들이 이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상품화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잠깐 주춤하고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더리움 가격은 어땠고 지금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레시오라는 게 있는데 이 차트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초반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17년도 이때는 같이 올랐었기 때문에 0.15까지 최대치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나눴을 때의 이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0.04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절반의 절반이죠.
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수치가 조금 저점에서 올라왔고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으로 보면 지금 5,000달러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2021년도에도 5,000달러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레시오가 0.0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 대비 지금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은 2021년과 2025년 8월이 동일한 수준인데 비트코인 대비 가격은 그 절반 이하로 빠져 있다. 그러니까 덜 올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간단하게 이더리움 덜 말하면 올랐다. 네, 덜 올랐다. 네. 그리고 적정 가치로 만약에 0.08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적정 가치로 따지면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0,00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상대 강도를 네. 스파이라 보든지 아니면 코스피 지수로 보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분모로 봤을 때 네. 분자인 이더리움은 덜 올랐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오를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히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뭐 레시오라고 해서 뭐 이거는 사실 어떤 주식시장의 연관성과는 뭐 차이가 없다. 뭐 어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코인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성이 생겼거든요. 계절성이 생겼다시피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레시오도 마찬가지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최저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고 물론 단기간에 이더리움이 올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2021년도 적정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가치에서 2배 정도 더 올라야 적정 가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비트마인 주가는 그러니까요. 레버리징 효과가 레버리지니까. 승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까 시나리오에 있던 네. 네, 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편다성 아나운서.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중에 하나를 사자면 뭘 살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이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가치만큼 오르지 않은 이더리움을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크립토 씬을 네. 이미 산 사람 말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아니면 최근에 야 비트코인 정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뭔가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에게 네. 자 비트코인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더리움을 사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론 뭐 다 사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태기를 하자면 네. 김세환 차장은 지금 시점에서 네. 계절성도 있고 하니까 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네. 이해요? 저는 당연히 네, 후자 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은 네. 사실 이미 트레이드 전략으로 인해서 많은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5년 정도의 시간이 이미 경과가 됐었고 이더리움 트레이드 전략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확장성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 논리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제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로빈후드의 토큰화 자산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서클과 로빈후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네. 이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져온 걸 보시면 이 이더리움 같은 게 이더리움이 이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가장 많이 지금 156개로 발행이 되어 있고요. 이 발행량, 발행량 증가율 전부 다 이제 압도적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이 블랙락의 비들이라는 그 펀드가 이더리움 기반 그리고 USDT, USDC도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오른쪽의 장표를 보시면 전체 토큰화 자산 중에 약 60%가 이더리움 기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로빈후드 말씀을 드릴 때 네. 맥킨지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네. 이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인데 2030년까지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BCG나 뭐 CT나 이런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나온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가장 낮게 잡았을 때가 약 5조 달러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높게는 한 15에서 16조 달러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더리움이 60%의 이 점유율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5조 달러 그냥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조 달러에서 60%면
3조 달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가 넘습니다. 4천조가 넘는 그 시장이 파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4천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네트워킹 안에 그 자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가스라고 하거든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킹을 사용해서 받는 수수료 자체를 네. 그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결제가 되고 송금이 되고 또는 뭐 이 스마트 네트워킹 되면 그러면 계속 그 수수료는 발생이 되면서 더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요. 뭐 산업의 초기니까 네. 그 가스비 자체가 지금은보다는 좀 내려가겠죠. 경쟁이 하게 되면. 네. 그래도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만큼 비례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유동성이 한 곳으로 몰리면 네. 물론 뭐 운전기처럼 계속 찍어낸다고 하지만 제로섬 아닐까요? 어느 한쪽은 그만큼 유동성이 줄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 네. 그런 것이 우리가 전통시장의 주식시장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었다면 이더리움보다 또 다른 체인 코인들 많잖아요. 네. 또 다른 가상화폐들은 어떤지 좀 네. 궁금하네요. 우선은 뭐 첫 번째 말씀해주신 부분은 유동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유동성을 늘리고 싶어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1억 2천만 개 정도 발행이 되어 있지만 네. 발행량을 더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을 훨씬 더 시장에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 전체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유동성이 적어지는 게 이 코인 가격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그러니까 번째는. 그 부분이 네. 되게 논의거리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세이의 법칙, 공급이 네. 수요를 창출한다. 그것은 사실 대공황 전후로 해서 약간 틀린 법칙이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행이 늘어나는 것이 현재 가치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도 이 크립토 씬을 쭉 보니까 그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지금 태동 단계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영원한 건 없다라는 또 네. 우려도 있고. 맞습니다. 그 두 번째 또 넥스트 코인 체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더리움 다음은 또 뭐냐라는 이제 부분이 약간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 부분이 뭐 일명 리플, XRP 또는 이제 솔라나 이 두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XRP 같은 경우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이제 좀 은행들 뭐 송금 쪽 관련돼서 조금 더 이슈 특화가 된 이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솔라나도 지금 뭐 ETF로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율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나 이미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ETF로 발행해서 스테이킹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스테이킹이 솔라나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더라도 이더리움보다 수요가 많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단순히 그냥 그 네트워킹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참여도 또는 이 보안성과 아니면 이 검증을 네트워킹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이 가치를 넘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이 제가 또 하나 최근에 좀 중요한 장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왼쪽에 그 그래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한 그러니까 이 액티브 어드레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주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제 액티브 유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액티브 어드레스는 거의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슷한 수치까지 왔고요.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 기준이긴 하지만 최근 7월 달에 이더리움이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미 뭐 기존에 만들어진 지갑이나 뭐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아무래도 사용했겠죠. 거래량도 많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더리움이 이 부분까지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액티브한 어드레스나 이제 사용자들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시가총액도 저는 뭐 아직까지 좀 이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발행량도 계속 늘리고 이런 유저들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솔라나랑 리플은 혹시 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 네. 궁금했어.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플과 솔라나의 구조적인 특징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친화적인 가상화폐는 리플이라고 볼 그래요? 수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리플의 경영진이나 이제 그 뭐 이사나 이런 분들이 좀 유착 관계가 좀 있습니다. 예, 약간 그 로비도 좀 잘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뭐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더 이제 이런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가상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에서 이 본인들의 어떤 내부망을 통해서 이 네트워킹 계속 하려고 하는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스테이킹도 되고 뭐 이 이더리움처럼 그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또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 자체나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보다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처져 있고 대신 리플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도 있고 또는 이제 트럼프 정부 안에 좀 상당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장표를 보니까 이 비슷한 전략을 쓰는 회사들로 네. 이더질라 가져와 주셨는데 네. 이 이더질라의 등장이 비트마인한테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더질라는 원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었거든요. 네. 뭐 이 비트마인도 마찬가지였지만 바꿨지만 이 전략을 바꿔서 이제 바뀌게 됐지만 이 이더질라라는 기업도 7월달에 트레저리 전략을 이더리움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매입량은 약 3.8억 달러 정도 되는데 탑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피터 틸이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이슈가 또 발생이 됐었고요. 뭐 이제 조금 전략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일렉트릭 캐피탈, 뭐 폴리체인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트레저리 전략은 무조건 1등 기업이 돼야 됩니다. 뭐 스트래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지금 비트마인이 단기간에 1등으로 올라선 이유가 그만큼 빠르게 이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또는 자금을 유동화시킬 수 있고 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등 트레저리 기업으로 가야만 효과가 있는데 뭐 저는 이 이더질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경쟁 상대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질라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비트마인을 넘어서기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이번 주에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오시잖아요. 네. 그 탐리. 네, 탐리 이사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만큼 사실 비트마인을 이제 홍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또는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는 없거든요. 마이클 셀러도 물론 외부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지만 텀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하셨던 분이고 그 안에서 인맥들이나 이런 네트워킹도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 자산들의 그 자산을 최대한으로 빨리 끌어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1등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저는 몇 가지 메시지가 좀 뇌리에 박히는데 네. 첫 번째,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다. 네. 그리고 레버리지 전략을 쓰는 비트마인이 스트레이티지보다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크립토 시장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계절성이 있다. 네. 그러게 의해서 전망을 해보자면 현재 한 40불 초반이니까 네. 지금보다 맥시마이제이션, 즉 최대치로 6배 정도의 네. 주가 측면에서의 상승 모멘텀도 있다.
네, 하면서 네. 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집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태동기에 왔다. 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금요일에 톱니가 오니까 그때 나도 온다. 그때 물어봐라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금요일에 탐리 오시는 거 좀 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일 날 탐리 의장 오시고요. 저희 여의도에서 굵직한 저희 하나증권 본사 3층에서 아마 대성황리에 저녁 7시에 세미나, 토크쇼 등등을 할 예정인데 그때 김세한 차장 오셔가지고 질문하신다고요? 네,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좀 궁금합니다. 오늘 네. 저희가 나름대로 2주에 걸쳐서 비트마인에 관련돼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드문데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2주에 걸쳐서 비트마인에 관해서 낱낱이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역산점의 김세한 차장님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이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 흐름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이윤희 PB와 함께 지금 시장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이윤희 PB입니다. 이윤희 PB. 자,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들어서 특히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다 보니까 뭐 퐁당퐁당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간밤에 미국 지수는 빠졌는데요. 그러나 애플이랑 구글이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시 48분 기준으로 강보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1,8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6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도 외국인 기관 소폭 매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 있나요? 네,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융합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AI 전력난 해법으로 핵융합에 투자하겠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핵융합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MLCC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사막 컨덴서, 삼성전기가 조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8월 LNG 수출이 사상 최대치 경신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도 조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이제 애플이 오늘 아이폰 폴드 출하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뭐 세경 하이테크, 파이냅텍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카지노가 한한령 이제 그것들이 조금 뉴스가 최근에 안 좋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국경절 연휴 앞두고 카지노랑 호텔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호텔,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절 앞두고 이제 파라다이스, GS P&L 현재 6%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 TNA, TND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NG 관련해서 오늘 HJ 중공업 오늘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케일 파워가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개별 이슈도 나오면서 지금 5% 정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최근에 이 현대제철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4% 이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자, 조선업종 한번 볼까요? 최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시장에 뭐 등락과 하락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조선업종 또한 방산업종은 좀 괜찮았어요.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의 3대 박람회가 지금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27개 업체들이 참가를 하면서 지금 방산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오늘 한화도 관련해서 폴란드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는 그 합병 관련 이슈로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 업종이 다 강하기보다는 뭐 본행제가 조금 특히 강한다던가 합병 관련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나요?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 이슈도 있고 최근에 많이 오른 것 차감해서 오늘 많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이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와리가리 쪽에서 우리나라가 매출이 잘 나왔고, 순위권에 지금 상위 순위권에도 나왔는데 API 관련해서 찌라시가 조금 돌면서 투심이 조금 악화된 모습이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한한령 그 기대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SM 기어 이런 쪽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API 관련된 뭐 지라시 어떤 게 있었죠? 제가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회계 분식 관련해서 좀 찌라시가 나왔는데,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 그건 찌라시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주가는 이를 반영해주진 않는 모습입니다. API 관련돼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그것은 사실 찌라시일 뿐이다. 무근이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12시긴 하지만 미국 지표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눈여겨본 지표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 하회를 했는데요. 하회를 했지만 뜯어보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신규 주문이 51.4가 나왔습니다. 컨센이 48이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다. 이것도 오늘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수는 43.8로 컨센 대비 둔화가 됐는데요. 잭슨홀 미팅 후에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배드이스 굿이 작용이 되면서 고용 같은 경우에는 둔화가 됐다는 점에서 조금 금리나 시그널, 트리거로 작용된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격 지수도 63.7로 컨센 대비 하락을 했는데 관세 충격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다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ISM 제조업 지수는 조금 좋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 데이로 매월 첫째 주 첫 거래일에 나오는 미국의 국지간 제조업 지표죠.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는데 이유니 PB가 세부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9월에는 굵직한 이슈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조금 많은데요. 9월 3일 오늘 저녁에는 7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 연준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피그마, 메이시스 실적이 나오고요.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가 조금 많이 나오고 18일에는 FOMC가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우리나라 장도 지금 종목별 장세로 지금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9월은 약세장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보면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재가 맞나 싶기도 해서 오히려 저는 좋은 종목들은 9월에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종양 학회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9월 6일에 세계 폐암 학회가 있고 10월 17일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11월 3일에는 세계 ADC 학회가 있는데 금리 인하에 맞춰서 이렇게 학회가 있는 것을 보면 바이오들도 조금 공부를 하셔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바이오 업종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 바이오가 더 잘 갈까요? 아무래도 바이오가 오늘도 헬스케어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조금의 이제 노브노 디스크도 그렇고 일라일리도 그렇고 최근 들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어제 올릭스가 상한가를 갔고 네. 오늘 G2G 바이오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저희도
9월부터는 바이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이오로 9월 달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까 그동안 금리 인하 그러면 이퀄 바이오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이윤희 PB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회도 많이 예정돼 있으니까 바이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댓글을 보니까 이윤희 PB가 여전히 많이 긴장한 것 같다라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하네요. 네, 좀 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윤희 PB가 들려드립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악재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그 뉴스는 악재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9월에 좋은 종목들 많이 공부하셔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니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하나하나 선별해서 공부해서 포트폴리오에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긴장하면 이윤희 PB는 제가 사석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희 PB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밥보다 투자하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